서울살이 3년차. 그동안 모으고 모아 월세방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한 난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며 자축했다. 지방 출신인 내가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변변한 배경이 없고 그렇다고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 직장살이의 시작은 내게 또 다른 기회와 같았다. 월세방은 15평의 원룸이었는데 지난 날 동안 고시원 생활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5평 남짓한 좁디 좁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옆방 소음. 깨끗하지 않는 환경에서 3년이란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중도 포기라는 단어가 수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버텼다. 내 기회는 여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리 잡고 쭉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좋다. 따로 집들이에 부를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인간관계에 소홀해진 게 그것이다. 어쩔 수 없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야 하는 법이니까. 난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했다. 조촐한 짐을 모조리 넣고 나름대로 옵션이 있는 집안을 살펴보니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이 맞을까? 짐을 정리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가볼 겸 집을 나오니 양 옆으로 굳게 닫혀진 문이 보인다. 이웃들이다. 아직 인사를 하진 못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거추장한 인사치레는 모두 생략하며 살아가는 것 같으니 나도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 사실 모르는 사람과 터놓고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게 옛날에는 가능했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변한 오늘에는 그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 흉흉해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동네는 나쁘지 않았다. 원룸촌이 있는 동네지만 근처 편의점도 있고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번화가에 나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즐길 거리가 있었다. 적당히 동네를 돌고 집에 들어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에 몸을 뉘우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익숙한 소음 소리. 고시원에서 가끔 들었던 소리였다. 당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들이 내는 원통한 자해 소리가 생각났다. 그게 밤중에 들려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만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특별히 제재를 하진 않았었다. 하지만 여긴 달랐다. 혹시 다른 고시생이 옆방에 사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에 치우칠 때쯤 눈이 감겼다. 아마도 이런 소음에는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회사를 마치고 집안에 한가롭게 누워 TV를 본다. 맥주 한 캔이 가져다주는 위안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어릴 적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다면 왜 맛없는 술을 돈을 줘가면서 사 먹느냐가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방 안에 홀로 앉아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맥주의 특유의 맛을 느끼니 왠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어제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소음이 이어지는 것은 조금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고시원에 비하면 그렇게 위안 삼으며 잠자리에 드는데 성공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소음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이쯤 되니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일단은 내 권리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에 오후에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다. 네, 안녕하세요. 301호에 이사 온 청년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사 온 청년이구만.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실은 난 그동안의 일을 모조리 말하며 불만을 토했다. 사실 큰 불만이랄 것까지야 없지만 하루 중에 유일하게 허락된 잠의 시간을 방해받는다는 것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소리가 난다고? 이상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네 옆집에는 아무도 안 살거든. 아무도 안 사는데 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일단 있어봐요. 옆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 한밤중에 누군가 거기에 들어와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할 때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난 총각 안에 있는가? 예, 있어요. 문을 열어주니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주인은 50대의 남자로 서글서글한 좋은 인상을 가진 아버지상이었다. 왜 아버지상인가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적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이사 선물. 내가 선물도 못 줬네. 자. 감사합니다. 박스를 받아드니 적당한 무게감이 기분이 좋았다. 우선 주인을 방에 안내하고 적당히 마실 것을 내놓자 자연스레 얘기가 이어졌다. 밤중에 소음이라. 최근 들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일주일도 더 됐을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히 자네 옆집엔 아무도 안 살고 위층엔 노인네들이 살아서 조용할 테고 아래에는 잠만 자고 출퇴근하는 아가씨 말고는 없어서 조용할 건데. 주인을 통해 이웃들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매일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빌어먹을 소음에 관해서다. 그럼 이따 밤에 한번 와보세요. 어디서 나는지 같이 추적해보죠. 알겠네. 그럼 내 이따 옴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얘의 소음이 들리는 시각 전 주인이 내 방으로 들어왔고 우린 조용히 소음이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보세요. 지금 들리시죠? 바로 옆쪽. 아마 왼쪽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분명했다. 아니, 무슨 소음이 들린다고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만. 허나 주인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서 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벽에 귀를 대는 그의 모습이 답답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지금 들리잖아요. 쿵쿵 소리요. 거 봐요, 지금도. 내 말의 주인은 정말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내 생각엔 자네가 이상한 게 아닐까 싶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장님, 정말 들린다니까요?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일 내가 아래 사는 아가씨 데리고 올게. 그 아가씨 귀에도 안 들리면 자네가 이상한 거야. 알았지? 예. 일단은 여기서 물러나야만 했다. 지금도 들려오는 저 소음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의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같은 시각에 아가씨를 데리고 온 주인이 내게 소개했다. 자, 아래층에 사는 아가씨야. 이상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우린 조용히 소음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자 다시 소음이 들려왔지만 아가씨와 주인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내게 무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쯤 되니 이상해지는 것은 나였다. 정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자네가 많이 피곤한 모양이야. 자, 이만 가세. 주인은 아가씨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스르르 닫히는 문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순간 소음이 순간 격해지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그 어마어마한 소음에 화들짝 놀라 재빨리 주인을 따라갔다. 사장님, 저 옆집 좀 열어주세요. 내 말에 주인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눈으로 보는 게 좋겠지. 옆집 문을 열어주는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생각도 못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으로 발을 들이니 거짓말처럼 조용한 내부에 난 다시 허망함을 느껴야만 했다. 대체 그 소리의 원인이 뭘까? 왜 자꾸 이쯤에서 들리는 걸까? 다 됐나? 주인의 체념 섞인 말투에 난 힘없이 수긍해야만 했다. 다음 날 정신과에 찾아갔다. 밤중에 계속 들려오는 이명 같은 소리에 미칠 것 같다고 말이다. 허나 의사는 단순히 스트레스성 이명일 수도 있다며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했다. 푹 쉬려면 잠을 자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말이다. 그래도 안 되겠다고 약을 달라고 하니 의사는 많이 고심하는 듯 시간을 끌었다. 곧 내게 하나의 처방전을 주었는데 잠을 유도하는 약이라고 했다. 수면제는 아니지만 잠이 잘 오게끔 하는 효과가 약한 약이라고만 했다. 약을 처방받고 잠들기 전에 복용했다. 이쯤이면 아마 잠에 잘 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서 천천히 몸을 이으고 마음을 편히 먹고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려 노력한다. 그리고 잠에 들려는 찰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미치겠네. 이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소리다. 직감적으로 난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난 방을 빼야 할 것 같았다. 가까스로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나를 보며 살갑게 웃어주는 또 다른 주인을 보며 소음에 대해 가장 많이 의논했다. 아유, 우리 건물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은 없어요. 안심해도 돼요. 난 그 말에 속듯이 믿어야만 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에 시각이 왔다.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과 주인에게 감사하며 편히 잠들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꿈꾸고 있던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우연찮게 뉴스를 보게 되는 날이 있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땡땡구 땡땡동에 있는 원룸 빌라입니다. 이 빌라가 화제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엽기적인 살해 방식 때문입니다. 바로 벽 속에 사체를 숨긴 것인데요. 놀랍게도 사체를 숨긴 사람이 바로 빌라의 건물주라고 합니다. 앵커의 말에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다. 모자이크를 처리해 건물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없게끔 해놨지만 내 육체는 문제의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세입자와의 갈등이 쌓일 대로 쌓여 화를 이기지 못해 살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건물주는 지난밤 벽 속에서 사체를 꺼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다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주인이 사람을 죽이고 방치했었다니. 다시 화면이 바뀌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왔다. 경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은 왜 사체를 옮기려고 했냐며 끈덕지게 물었다. 왜 시체를 옮기려고 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세입자들이 자꾸 소음이 난다고 해서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없이 죄송합니다.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주인을 보니 마음 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느껴졌다. 그날 내게 들렸었던 문제의 소음은 어쩌면 억울하게 죽은 원원이 내게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었을까. 경식이를 15년 만에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정말 딱 15년 만이다. 김경식 이 자식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눌했었는데 애들한테 삥이나 뜯기고 공부도 못하고 바보처럼 얻어 터지기나 하고 오늘따라 포장마차 주변이 을씨년스럽다. 오랜만에 혼자 열심히 술을 들이키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경식이가 나타난 것이다. 한 잔 받아라 경식아. 그래. 일부러 당당해 보이려고 하는 듯하지만 소주잔을 어색하게 받아드는 것으로 보아 예전의 어리숙한 경식이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요즘 뭐 하면서 사냐? 조그만 제약회사 다녀? 어이구 우리 경식이 성공했네. 그래 무슨 일인데? 주로 제약과 관련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내 일이야. 어눌한 말투라 잘 들리진 않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자식 좀 중요한 업무 맡고 있나 보네.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무슨 인사과에 있나 보지? 나는 몇 잔의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빌어먹을. 학창시절 빌빌대던 놈은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래저래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겨 살고 있으니. 경식이는 자리가 부담스러운지
자꾸 검은 뿔테 안경의 가운데를 중지로 들어 올리며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이, 이 새끼. 얌마, 그냥 편하게 마셔. 너 내가 부담스러운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나서 한잔 하니까 어색한 거냐? 아니야. 괜찮아. 준석이 너 만나서 나도 반가워. 경식이는 확실히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하긴 학창시절 경식이를 몇 번 괴롭힌 적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했다. 나는 몇 잔의 소주를 더 들이켰다. 야, 경식아, 옛날 생각난다. 우연히, 성태, 민석이, 그 새끼들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몰라. 벌써 몇 년째 연락이 끊겼는데 보고 싶다. 준석이 너 네 친구들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그럼 기억하지. 그놈들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쳤는데. 나는 밀려드는 그리움에, 아니, 지금의 비참한 나의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연이어 몇 잔의 소주를 더 들이켰다. 급하게 마신 걸까? 취기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듯 했다. 몇 개의 단어를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경식이의 모습도 약간씩 아른거린다. 야, 경식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 거냐? 어디 제약회사 직원님 말 좀 들어보자. 알코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처음에는 대뇌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켜.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고 학습 능력을 약간 상승시키지. 이런 개새끼. 졸라 유식하네. 많이 배웠구나, 친구야. 나는 비웃음과 함께 나도 모르게 경식이의 뒤통수를 쳐버렸다. 옛날 버릇이 돌아왔나? 그런데 경식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계속 이어갔다. 조금 더 마시면 대뇌가 서서히 마비돼서 사고력과 판단력도 흐리게 만들어. 그래? 어디 계속해봐, 이 유식한 양반아. 그 사이에도 나는 소주잔을 들이키며 취해가는 몸을 느끼고 있었다. 더 마시게 되면 말소리가 커지고, 더 조금 더 마시면 손에까지 영향을 받아서 몸의 평형 감각을 잃게 돼. 그때부터는 비틀거리는 거야. 바로 너처럼. 이 씨발, 뭔 소리 하는 거야? 유식한 거 자랑하냐? 이 병신 새끼, 졸라 병신처럼 산 새끼가. 이 병신.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냐, 지금? 응? 나는 몸이 흐느적거리는 와중에도 경식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준서가, 너 그거 기억나? 뭐, 씨발놈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랑 네 친구들이 학교 화장실 뒤 느티나무 아래서 내 돈 5만 원 뺏어간 거 기억나? 돈? 이런 개새끼가. 네가 한두 번 뺏겼냐? 응?
난 기억도 안 나, 임마. 안 나. 니들 나한테 친구라고 하면서 돈을 뜯었어. 지금처럼 내 이름도 안 부르고 친구야 외치면서 내 뒤통수를 때렸고, 친구야 외치면서 내 머리채 잡고 흔들기도 했어. 경식이는 옆모습만 보인 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갔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늘 그렇게 니들한테 상납하던 하찮은 돈이었을 텐데, 그날의 그 돈은 나에게 큰 의미를 가진 돈이었어. 아니, 니들이 큰 의미를 가진 돈으로 만들어버렸어. 금액이 커서가 아니야. 난 도무지 경식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경식이의 위세에 눌렸는지 비아냥거리던 내 손가락질이 멈추었다는 것이다. 그 돈,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살 돈이었거든? 정말 몇 개월 동안 모은 거야. 그냥? 삥 뜯기는 와중에도 몇 분씩 남겼나 보네, 이 병신새끼. 나 정말 그 돈 안 뺏기려고 니들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잖아. 졸라 얻어맞았겠네, 이 새끼. 병신같이. 나 기억 안 나, 임마. 우리 엄마 공사장 나가면서 뼈 빠지게 일한 그 돈, 그 돈 용돈으로 조금씩 받아가면서 모은 돈, 니들이 뺏어간 돈.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진짜. 씨. 그래서 지금 와서 받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너 취했지? 그러자 갑자기 경식이가 시선을 나에게 돌려 검은 뿔테 안경 속에 붉게 물든 눈을 부릅뜨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엄마, 나 고3 때 쓰러지셔서 졸업 후에 돌아가셨어. 생일 선물 한 번 못 해줬는데, 니들만 아니었어도 생일 선물 한 번 해줄 수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 나는 갑자기 경식이가 무서워졌다. 경식이, 너 이 새끼가, 씨. 경식이는 이미 내가 아는 경식이가 아닌 것 같았다. 준서가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제 연수까지 마비돼서 심장 박동하고 호흡이 불안정해져. 고통의 시작이야. 경식이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고를 수가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나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귀를 울리고 있었다. 온몸이 저려오고 마비가 되는 것 같았다. 너 이 개새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간뇌까지 영향을 받아서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죽는 거야. 경식이는 경직된 얼굴에서 입술만 미소를 지은 채 넉나간 사람처럼 나를 노려봤다. 이런 미친 새끼가.
나는 일어서서 경식이를 향해 술병을 내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난 이미 위아래는 물론 좌우도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고꾸라졌다. 오른쪽 뺨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들이댄 채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술병이 깨지면서 내 손가락에 큰 상처를 남긴 것 같다. 볼 수는 없지만 손가락 마디에 무언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음이 느껴졌다. 경식이는 천천히 일어서 나에게 다가와서는 조용히 쪼그려 앉아 내 귀에 대고 나지막히 속삭였다. 네 친구들 우연히 성태, 민석이 만나러 가자.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 나는 순간 그 뿔대 안경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악마의 눈을 보고 말았다. 너 경식. 나는 주먹이라도 쥐려고 했으나 몇 번 몸이 전기 먹은 것처럼 꿈틀대기만 할 뿐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를 걸어가는 경식이의 신발 뒷굽이 큼지막하게 보인다.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다. 시멘트 바닥에 엎어져 힘없이 확대된 동공으로 나를 쳐다보는 내가 조금씩 멀어져 간다. 그리고 조금씩 흐려진다. 내가 뭐라고 들은 걸까? 경식이 이 자식이 어디 다닌다고 했더라. 제약회사. 제약회사. 내가 술이 취해서 잘못 들었구나. 이제야 그놈이 뭐라고 한지 알겠다. 이제 술이 좀 깨는구나. 너 이런 일 하는구나. 이제 조금 심장이 조용해지는 것 같다. 나 씨발 들어서 장사 못 해먹겠네 진짜. 장사하면서 뭘 그렇게 먹어댔는지 뱃살이 터질 듯한 모습에 40대 중반의 포장마차 주인은 경찰 앞에서 계속 투덜댔다. 아저씨, 벌써 여기 포장마차 거리에서 4번째 사고예요. 에? 술 좀 작작 팔아요 좀. 이봐 김순경, 누가 보면 내가 사람 죽이려고 술 파는 줄 알 거 아냐? 저 사람 몇 잔 먹지도 않았다니까. 한 병 정도 마시더니 혼자 뭐라고 계속 씨부리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혼자 지랄을 하더라니까. 하도 꼴보기 싫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그 사이에 저렇게 죽은 거야. 이 골목에 무슨 귀신이라도 붙었나. 연이어 4명이나 죽어나가고 지랄이야 지랄. 에이. 구급차가 귀청을 때리는 사이렌을 울리며 거침없는 속도로 병원으로 향했다. 혼자 남은 포장마차 주인은 계속 뭐라고 궁시렁거리며 여기저기 소금을 뿌리고 군데군데 얼룩진 핏자국을 물로 쓸어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뭔가가 있었다. 어? 이거 뭐야? 힘들게 쓰여진 듯한 핏물로 그려진 작은 글씨. 포장마차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글자를 따라 읽었다. 죄악 회사? 죄악 회사? 하늘이 점점 까맣게 물들어가더니 기어코 물방울을 두어 개 내던지는 어느 날 오후, 한적하다 못해 적막한 마을 분위기를 시끄럽게 달궈놓은 것은 다름 아닌 소나기였다. 가로수 나뭇잎에 미끄러지면서 길바닥에 커다란 웅덩이를 그려놓고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자의 노란색 우산도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려는 제스처 하나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이었다. 또각또각 걷는 하이힐 소리가 공허한 도로를 가득 채우는 와중에 저 멀리서 환하게 비추는 조명이 모습을 드러내자 어두침침한 공기가 곧 환하게 밝아졌다.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채로 길을 걷던 노란색 우산은 조명 앞에서 사지가 접혀 돌돌 말렸다. 잠깐 사이에 비를 홀딱 맞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빗물을 뚝뚝 토해내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 때 들리는 종소리에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며 돌아보니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이미지와 길쭉한 다리가 괜스레 내 얼굴을 붉혔다. 먼지가 쌓여있던 필름 보관함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걸레를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다. 사진 찍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사진 찾으러 오셨나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는 것을 느꼈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려서 겨우 내 귀로 들어온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계속되었다간 미친 여자로 오해해서 쫓아낼 심정이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조그만한 거울을 이루어 당황한 내 모습을 비추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몸에 얼룩진 빗물은 어느새 증발해 있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음 좀 가라앉혀야겠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서랍을 열어 커피 스틱 2개를 꺼냈다. 지극히 내 취향적인 맛을 강요하고 싶지 않은 탓에 고개를 돌려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만두었다. 어차피 돌아오는 대답은 없을 것이기에 먼저 만든 커피를 그녀에게 권했다. 미동도 안 하는 손에 억지로 쥐어주느라 정작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주세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아, 맞다. 커피 다 마시면 여기 앉으세요. 묘한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본업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서둘러 카메라를 세팅하고 인화기를 점검했다. 편집 프로그램을 재실행시키는 동안 곁눈질로 힐끔 쳐다볼 때마다 그저 고개를 푹 떨구고 훌쩍이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뭐 때문에 저리 슬퍼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억지로 그녀의 입을 여는 방법 또한 없었다. 남자친구에게 차였거나 친한 친구가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자 왠지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저기... 관두자.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라고 느꼈다. 다 준비되셨으면 여기 앉아주세요. 말없이 일어나서 내가 가리킨 의자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내가 쥐어진 커피를 감싸고 있었다. 정면을 보라는 제스처를 날리자 슬쩍 고개를 들었다. 자세히 보니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 속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여전히 표정에는 그로데스크한 우울함이 가득 맺힌 채로. 좀 웃어보실래요? 우울해 보여요. 활짝 웃어봐요. 그녀의 입꼬리를 올리는 것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웃지를 않았다. 심지어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처음으로 말장난이라는 것을 했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 애초에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같았다. 어쩔 수 없네요. 일단 한 장 찍어볼게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관이 번쩍였다. 그 섬광도 잠시 무거운 분위기가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다행히도 훌쩍거림은 멈췄는데 또다시 푹 떨군 고개는 점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을 뒤로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사진이 자동 전송된 것을 확인하고 클릭하는 순간 눈을 여러 번 비빌 수밖에 없었다. 왜 아무것도 안 찍혀있지? 자세히 설명하자면 조명기기와 그녀가 앉았던 의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만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다시 찍을게요. 렌즈에 맺힌 여인을 여러 번 눈에 각인시키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로 달려갔다. 자동 전송된 사진을 확인하고는 마우스를 탁 내리쳤다. 왜 안 찍혔지? 혹시나 조명기기에 의한 역광 때문에 발생한 건지 반사판을 조금 움직여 보았다. 바닥을 긁는 반사판의 다리가 기분 나쁜 소음을 냈다. 내 신경도 같이 긁음으로써 극도의 흥분 상태로 젖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다시 한번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했다. 또 셔터를 눌렀다. 또 셔터를 눌렀다. 또 셔터를 눌렀다. 묵묵히 앉아있던 그녀가 일어섰다. 내가 렌즈 박스에서 렌즈를 고르는 사이에 벌써 우산까지 집어들었다. 잠시만요. 렌즈 문제인 것 같은데 금방 교체할게요. 커피
잘 마셨어요. 내일 또 오세요. 그동안 카운터에 올려놓은 커피는 이미 차갑게 된 지 오래였다. 아직까지 식지 않는 것은 그녀가 잡고 있던 자국의 온기였다.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는 도중에 딸랑하고 종이 울렸다. 아까보다 조금 줄어든 비가 그 틈으로 새어나왔다. 벌써 사라지고 없는 노란 우산 대신 커피를 집어들었다. 아까부터 마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들고 있었을까? 절반도 먹지 않는 양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대신 마시려는데 커피 밑에 웬 종이 조각이 깔려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를 펼쳐보다가 곧바로 뛰쳐나갔지만 그녀는 저 멀리 시야를 건넌 후였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제의 일로 잔뜩 움츠러든 어깨 너머 눈부신 햇살이 슬쩍 가게를 비췄다. 차가운 커피를 올려놓던 카운터를 비롯해 훌쩍거리면서 앉았던 의자, 렌즈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던 자리를 순서대로 감싸 안았지만 내가 지금 바라보는 컴퓨터 속 사진만은 그러지 못했다. 스튜디오 안의 텅 빈 의자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상하네. 분명히 기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애꿎은 카메라를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딸랑하고 종이 울렸다. 아,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도 말이 없는 여자.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웃고 있지도 않는 그야말로 무표정이었다. 미리 준비해놓은 커피를 혹시나 해서 권했는데 의외로 받아들였다. 그 전에 내 것은 단숨에 들이킨 뒤였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메라 앞에 앉혔다. 오늘은 기필코 찍어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부담감이 조금 떨어졌다. 심호흡을 2번 하고 나서 셔터를 천천히 눌렀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총알을 발사하기 전 방아쇠를 살살 당기듯 찰칵, 찰칵, 찰칵.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셔터 소리가 정확히 10번 울렸을 때 반사작용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모래송을 높이 쌓았지만 그것을 통째로 짓밟은 범인은 바로 어제와 같은 결과였다. 그 사진 속에 있어야 할 진짜 주인공은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반대로 난 고개를 숙인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순간 무엇인가 생각이 났던 나는 이윽고 그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존댓말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 감정이야말로 공포와 경계심, 호기심이 어우러진 합작품이었다. 이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에게 모델이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죄송해요. 이제 그만 찾아올게요. 묵묵히 나가려는 그녀를 붙잡으려는 동작 하나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애초에 그녀를 잡을 수 없었던 것 아닐까? 오늘따라 불쾌한 종소리가 울리고 그녀가 사라졌다. 울먹이면서 내게 무언가를 말했었는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미친 여자 맞네.
씩씩대는 내 앞으로 빈 종이컵이 홀로 서 있었다. 혹시나 해서 집어들자 마찬가지로 종이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번지 지하 102호 우리 집이에요. 아, 그게 뭐야. 쪽지를 손으로 꽉 쥐었더니 힘없이 우그러졌다. 휴지통으로 던지는 와중에 뒤통수를 강하게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직접 써놓은 주소. 이 주소는 다름 아닌 우리 집 주소였다. 비로소 그녀가 한 말이 확실해졌다. 가게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서둘러 옷을 챙기고 가게를 잠근 뒤 지나가는 택시를 무작정 불러 세웠다. 가는 도중에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내 초조함을 알았는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딸깍하고 전화 받는 소리가 났다. 여보세요? 당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뭐야 저기 쉬는 날 아니잖아. 글쎄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냈다. 전화를 끊음과 함께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뛰쳐나왔다. 집에 있는 아내가 신경 쓰여서 택시를 타고 있는 내내 부들부들 떨었다. 집 앞까지 도착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음에도 부랴부랴 내려서 집으로 힘껏 달려갔다. 열린 문 너머로 아내가 거실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 다행이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슬리퍼가 방바닥으로 튀어나갔다. 그것을 쥐어잡으면서 아내가 내게 물었다. 자세히 보니 그녀와 이목구비가 닮았다고 느낀 것은 착각이었을까? 당신 오늘 왜 그래? 나 할 말이 있어.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귀에다가 속삭였다. 우리 애 포기하지 말자. 여보, 지금은 비록 가난해서 우리 먹고 살기 빠듯하지만 애는 포기하지 말자. 내가 막노동을 뛰던 배달을 하던 노력해볼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인다. 눈가에 맺힌 반짝이는 별빛들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그래, 처음 그녀가 왔을 때에도 울고 있었지. 이젠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아내를 감쌌던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다.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는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제 손에 쥐어주었던 따뜻한 커피의 온기처럼 사랑해주세요, 아빠. 저기 택시! 택시!
나가노요. 손님, TV에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네, 맞네. 그 꽃미남 2인조 마술사 분이시죠? TV에서 마술하시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정말로요? 네. 근데 너무 닮았는데. 2명 중에 키 큰 사람이랑. 제 조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는데 정말 열렬한 팬이거든요. 여자아이요. 정말 아니에요? 주위에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뭐 사인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저기요. 전에 조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연예인은 사람들이 말을 걸면 귀찮아하지만 무시당하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힌다고. 마치 행동 패턴이 범죄자랑 똑같대요. 범인은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도망치는 주제에 본인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더 이슈화시키는 놈도 있대요. 전 그 얘기 듣고 묘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기 그 이름이 뭐더라? 뉴스캐치의 여자 캐스터인데 아무튼 그 여자도 태도가 나쁘더라고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도 불쾌하다는 듯 입을 다물고 있질 않나. 사람 바보 취급하고. 아, 뉴스캐치는 전에 여자 캐스터가 좋았죠. 이름이 토리가의 쿠미였던가? 그 캐스터가 목소리도 예쁘고 진행도 잘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토리가의 쿠미의 집이 이 근처였어요. 아이고,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요. 살해당한 지. 충격이었어요, 저.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범인은 아직 안 잡혔죠? 도둑의 소행은 아니라고 했는데 뭐 수사도 어려운 거겠죠. 주간지에서 읽었었나? 극성팬의 짓이라고. 팬이라기보다 스토커겠죠.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부터 장난 전화나 협박 편지를 받아서 힘들었대요. 아, 그런 기사도 있었지. 그러고 보니.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했대요. 택시에 본인의 다이어리를 놓고 내렸다던데 그 후로 스토커로부터 피해를 받았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 다음에 택시에 탄 사람이 그걸 주웠겠죠? 분명 그 사람이 범인일 거예요, 아마. 주운 사람을 손님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택시 운전사일 수도 있잖아요. 아씨, 아 뭐예요? 죄송해요. 여기 진입금지였네요. 아, 토리가의 쿠미는 당시 스캔들이 있었죠. 나카오 케니치로라는 프리 저널리스트랑 불륜관계였대요. 그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요? 그럼 이것도 아실라나? 나카오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죽은 거. 죽었다고요? 네. 집 현관에서 머리를 부딪혀서요. 경찰은 의자에서 떨어져 사고 사한 걸로 처리했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에선 그게 토리가의 쿠미가 죽였다는 소문도 있어요.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라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토리가의 쿠미를 봤을 때 기가 아주 세 보였거든요. 말을 막 뱉으시네요. 아깐 팬이라면서. 팬이니까 더 잘 알죠. 어쨌든 나카오가 내연녀에게 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내연녀를 죽였다. 나카우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범인이 그녀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째서요? 그 사건
단순한 살인일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아, 다 왔습니다. 네. 여기 어디예요? 아씨, 여기 어디냐고요? 저기 저 집이 토리가의 쿠미가 잠시 살았던 집이에요. 아, 지금은 비어있지만요. 근데 왜 여기에?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손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됐으니까 빨리 출발해요. 네네, 죄송합니다. 전 좋아하실 줄 알고. 아, 그렇지. 저것 좀 보세요. 정원에 있는 나무요. 나무? 저게 졸참나무인데 토리가의 쿠미를 죽인 범인이 저 나무를 이용해서 2층 베란다에 침입했대요. 기사님, 제발 좀 그냥 가세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바쁘다고요. 네, 죄송해요. 그보다 어째서 그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지 듣고 싶지 않아요? 아, 별로요. 그 사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어요. 범인은 왜 2층 창문으로 침입했냐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오전에 눈이 내려서 범인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범인이 침입할 만한 곳을 찾아다닌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2층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거 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뭐 가끔씩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겠죠.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가끔씩 문 잠그는 걸 잊어버리는 일은 있지만 보통 창문 잠그는 거 깜빡하고 외출하지는 않죠. 그러면 전 말이죠,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범인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요? 피해자 토리가의 쿠미가요. 그녀 자신이 범인에게 창문으로 들어가길 부탁했겠죠. 이러면 범인이 바로 2층 베란다로 간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 조카가요, 아파트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남자친구한테 창문으로 들어가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느낌이 났죠. 토리가의 쿠미도 같은 방법으로 남자를 창문으로 들여보낸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가 부탁한 거면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말이죠,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일단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건 그녀의 거짓말이었으니까. 모든 게 토미가의 쿠미의 함정이었던 거죠. 함정이요? 그녀는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남자에게 스토커 행세를 하게 해서. 그녀는 남자를 시켜서 2층으로 침입하게 한 다음 바로 집으로 들어가 무기를 들고 2층으로 향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를 죽이려고. 토리가의 쿠미는 정당방위로 위장해서 남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녀는 사실 가해자가 됐어야 했죠. 하지만 실제로 살해당한 건 토리가의 쿠미. 그야 남자가 저항했겠죠. 말했잖아요, 범인은 그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 그녀가 얘기한 스토커 발언은 물론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사건 2달 전부터 남자를 죽일 생각으로 스토커의 존재를 떠벌린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한 그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녀는 가련한 피해자 따위가 아니라 자업자득으로 목숨을 잃은 비열한 여자였던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정색하고 떠들어서. 아니 그것보다 지금 그 얘기 아, 잊어버리세요.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본 거니까요.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범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상상이 안 되네요. 아마 토리가의 쿠미와는 많이 친하지는 않았겠죠? 어째서죠? 집에 올 정도인데? 경비가 알 정도로 친한 사람이면 스토커로 위장시킬 수 없죠. 즉, 범인은 나카오 K75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나카오는 알리바이도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남자는 토리가의 쿠미의 약점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기사님이 아까 말했죠? 나카오와 별고직인 아내가 죽었다고. 그게 토리가의 쿠미가 죽인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다고. 단순한 소문일 뿐이에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면 토리가의 쿠미는 스토커가 아니라 협박자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마도 스토커 그 이야기 자체가 그녀의 거짓말이고 그녀가 택시에 다이어리를 놓고 내린 뒤부터 스토커에게 시달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거짓말로 꾸민 거면 어째서 굳이 택시에 다이어리를 두고 내렸다고 친구에게 말했냐는 거죠. 글쎄요. 제 생각엔 그녀는 정말로 택시에 다이어리를 두고 내렸어요. 그녀가 나카오의 부인 집에 택시를 타고 갔을 때 말이죠. 그리고 다이어리를 주운 건 때마침 그녀의 열렬한 팬인 택시 운전사였고, 택시 운전사는 그 다이어리를 발견하자마자 출발할 생각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다이어리를 훔쳐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훔쳐보다가 토미가의 쿠미가 나카오의 부인 집을 다급히 나온 걸 보게 되고, 후에 뉴스를 통해 그녀가 그때 나카오 부인을 살인한 걸 알게 되죠. 그 후로 토리가의 쿠미의 열렬한 팬이었던 택시 운전사는 그녀를 협박해서 돈이나 뭐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못 견딘 그녀는 그 운전사를 처리하려 마음을 먹고 운전사를 유혹해 집으로 부릅니다. 거기서 운전사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을 해서 운전사를 2층 창문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본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준비한 무기를 들고 올라갔죠. 거기서 그녀는 운전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운전사는 거세게 저항했고, 본의 아니게 운전사는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운전사는 도망을 다녔죠. 사건이 일어난 후 반년 동안 언제 잡힐지 벌벌 떨면서. 하지만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포기하자 운전사를 안심을 하고 이렇게 편안해져서 사건의 진실을 손님에게 떠벌리죠. 자기 스스로 아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범인은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도망치는 주제에 본인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더 이슈화시키는 놈도 있대요. 전 그 얘기 듣고 묘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즉, 토리가의 쿠미를 죽인 범인은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던 택시 운전사, 바로 기사. 손님, 진지한 얼굴로 농담도 잘하시네. 재밌는 추리지만 전 범인이 아니에요. 택시 운전사가 범인이라면 전 절대 아니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석 달 전이니까요. 네? 게다가 토리가의 쿠미가 나카오의 아내를 죽였다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경찰도 사고사로 사건을 종리했으니까요. 게다가 토리가의 쿠미를 살해한 범인이 베란다에 침입한 건 단순히 2층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까는.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가끔씩 문 잠그는 걸 잊어버리는 일은 있지만 보통 창문 잠그는 거 깜빡하고 외출하지는 않죠. 사실은 말이죠. 토리가의 쿠미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은 건 고양이의 출입을 위해서였고요.
이건 근처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틀림없어요. 이웃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사실 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었어요. 네? 인간관계에 피곤함 느껴서 그만뒀지만요. 이야,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에 집중할 줄은 몰랐네요. 저를 살인범이라고까지 추리하면서. 그거야 기사님이 그런 추리를 해야 되니까. 지루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재밌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연예인을 목격자인 택시 운전사가 협박한다니 굉장히 서스펜스 하잖아요. 만약 목격한 사람이 저였다면 저였다면요? 아, 이 근처에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아, 생각났어요. 토무시다. 맞죠? 토무와 주리 콤비의 무라니 히토무시죠. 밧줄 마술이 아주 히트였죠. 아, 네 맞아요. 역시 개그맨이라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하긴 상상력이 없으면 개그 소재를 생각 못하겠죠? 소재는 거의 파트너가 생각해내죠. 그래요? 네. 파트너는 나를 본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그 녀석은 항상 나를 언제 갈아치울까 하는 생각만 해요. 뭐, 내 역할은 항상 밧줄로 목을 조르는 역할뿐이니까. 오늘도 오기 전에 그 녀석의 집에서 크게 싸웠어요. 아, 그래서 토무시 표정이 안 좋았구나. 표정이 안 좋았다고요? 제가? 네, 그래서 바로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마치 나카오의 부인을 살인하고 나온 토리가의 쿠미처럼. 그렇게 잘렸어 이씨 잘렸냐고 이씨 말이 좀 심하시네. 농담입니다, 농담. 저 이쯤에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아, 미안하지만 비도 오니까 집 앞에서 내려야겠네요. 저쪽 골목 쪽으로 좀 더 들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말인데요. 네, 기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이야기 속에서처럼 어느 날 기사님이 태운 손님이 연예인이고 다음날 그의 관계자가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본다면? 아, 저라면 협박할 것 같은데요? 농담이에요. 우선 경고할 것 같아요. 자수하라고. 안 그럼 신고한다고. 그래도 예전엔 경찰이었으니까요. 자, 어디까지 들어가면 돼요? 아, 조금 더 가면 돼요. 저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야 돼요. 네? 근데 좀 어두운 곳에 사시네요. 어? 다행히 비가 좀 그쳐가나 봐요. 그 밧줄. 그 밧줄로 하신 거죠? 아, 이대로 쭉 가면 돼요? 네. 계속 더 들어가 주세요. 계속.